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역대 기출 문제들을 싹 다 분석해서요. 시험에 나오는 핵심 개념만 골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리스 민주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서 신분투쟁, 공화정의 위기, 제국의 변화까지 이 두 문명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그리스 민주정의 발전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전쟁이었어요. 새로운 유형의 군인이 딱 등장하면서 아테네의 정치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군인이 누구냐? 바로 이 중장보병, 호플리테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군사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말을 탄 소수 귀족들이 전쟁을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돈으로 무장을 갖춘 우리 같은 평범한 중산층 시민들이 전쟁의 주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왜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냐? 이런 요구가 터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이 목소리가 바로 아테네 민주정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아테네 민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약 100여 년에 걸쳐서 3명의 핵심 인물이 단계를 밟아 완성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초 솔론에서 시작해서 클레이스테네스를 거쳐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죠. 각 인물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솔론입니다. 솔론이 마주한 건 심각한 경제 위기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 일단 빚부터 다 없애줬습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악순환을 여기서 딱 끊어버린 거죠. 정치적으로는 금권 정치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핏줄이 아니라 돈, 즉 재산에 따라서 정치 참여 권한을 다르게 준 겁니다. 덕분에 돈 많은 평민들도 이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다음 주자,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혈연 중심 부족을 싹 다 없애고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부족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가문이 대대로 장악하던 귀족들의 정치적 기반을 아예 허물어 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의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공무수당제. 재판에 참여하거나 공직을 맡으면 나라에서 일당을 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가장 가난한 시민들까지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그리스 세계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아테네는 당연히 주변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와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놓고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와 맞붙게 됩니다. 이 두 번의 큰 전쟁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헤로도토스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 재미있게 서술하는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썼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투키디데스는 철저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둘의 차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로마로 옮겨보겠습니다. 로마의 초기 역사도 그리스랑 비슷했어요. 귀족인 파트리키와 평민인 플레부스,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평민들이 얻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호민관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호민관은 집정관이나 원로원이 평민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거부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즉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막강한 권한이었죠. 물론 이 권리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법을 공개해서 귀족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지 못하게 한 12표법, 집정관 중 한 명은 무조건 평민으로 뽑게 한 리키뉴스법, 그리고 마침내 평민회의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호르텐시우스법까지, 이 과정을 통해 평민의 권리가 점차 확대된 겁니다. 다음은 로마 공화정의 위기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숙적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부와 영토를 얻게 됐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기는 게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로마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도미노 효과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전쟁으로 얻은 넓은 땅과 노예들을 이용해서 부자들이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군대의 핵심이었던 중소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 땅을 잃은 농민들은 빈털터리가 돼서 로마 시내로 몰려들었죠. 이 문장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인인데 내 땅은 한 평도 없다. 바로 이 분노와 절망이 그라쿠스 형제처럼 토지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공화정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군대개혁이었습니다. 마리우스라는 장군이 땅 없는 가난한 시민들도 군대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 병사들이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월급과 땅을 약속한 장군 개인에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결국 로마는 장군들의 사병 집단들이 벌이는 내전의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기나긴 내전의 혼란을 끝낸 사람이 바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영리했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랭캡스, 즉 제일시민이라고 칭하면서 겉으로는 공화정을 유지하는 척했죠.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지만요. 이게 바로 원수정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원수정은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지만 3세기가 되자 제국은 또다시 거대한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훨씬 더 급진적인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제일시민이라는 교묘한 가면은 이제 벗어던져집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된 전제군주정, 도미나투스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제 황제는 더 이상 시민 중 한 명이 아니라 도미누스, 즉 주인이자 신으로 군림하는 완전한 독재군주가 된 겁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3세기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정말 극단적인 조치들을 내놓습니다. 제국이 너무 크니까 4명의 황제가 나눠서 통치하는 사제 통치를 도입하고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고 최고 가격을 법으로 정해버리기도 했죠. 한마디로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통제도 결국 로마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새로운 수도, 그리고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